문법 요소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자. 오늘 피동표현 나왔는데 피동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사동표현도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필기할 것도 좀 있을 거야. 자, 피동표현부터 한번 가보자. 볼게요. 할아버지 그릇이 깨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이고 안 다쳤어? 어쩌다가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깼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깨졌어요 라고 말하고 여기는 깼어요 라고 말해. 그지? 그럼 여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는 피동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는 능동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가보자.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때 주어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인지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데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능동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동표현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능동표현과 피동표현이야. 능동은 주어가 알아서 한 거고 피동은 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돼. 제 힘으로 움직이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인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쉽게 말하면 깼다. 누가 깼니? 깬 건 누가 깬 거야? 여기서는 나가 깬 거, 제가 깬 거지. 그래서 얘가 깬 주체가 주어로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불러? 능동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릇이 깨졌다고 했잖아. 깬 대상은 없지? 깨어진 대상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피동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이와 달리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인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피동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피동문을 표현할 때는 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혹은 되다를 붙인 피동사를 쓰거나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지다가 쓴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가 쓰인다는 거야. 첫 번째는 피동전미사에서 두 번째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가 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피동전미사는. 근데 힌트가 있어. 피동전미사는 어디에 쓰이냐면 동사의 어간에 쓰인다는 거야. 동사의 어간이 뭔지 알죠? 동사 중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 즉,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앞에 어간이잖아. 그 다음에 쓰는 거야. 자, 그럼 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접사에 의한 것부터 가볼게요. 접사에 의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파생적 피동. 우리가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합성어하고 파생어를 나누잖아. 합성어하고 파생어를 나눌 때 접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파생어, 그치?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걸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만드는 걸 파생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접사가 붙은 걸 파생어니까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르고 길이가 짧아, 얘네가. 그래서 얘를 단형 피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형 피동이라고 부르고 일단 접사에 의한 것들을 하면 첫 번째가 이히리기가 붙는 거야. 선생님이 앞뒤 줄표는 생략할게. 이히리기 이거에 붙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부 명사 뒤에 되다가 붙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히리기 되다 이렇게 붙는 거야. 요거에 대한 예문이 궁금한 거잖아. 한번 가볼까? 피동이야. 내가 당하는 거지.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예문을 한번, 나머지 예문들은 어떤 클리닉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갈 거고, 여기서는 그 원리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예문.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러면 잡은 주체가 호랑이지? 호랑이가 잡은 거잖아. 그치? 얘는 능동문이야? 피동문이야? 얘는 능동문이야. 그럼 얘를 피동문으로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잡힌 게 누구니? 토끼지? 그럼 토끼를 주어로 가는 거야. 그래서 토끼가 누구에게? 호랑이에게 어떻게 돼?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잡혔다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가 붙은 거지? 잡았다에다가 잡히었다가 된 거지? 이렇게 붙는 거야. 잡았다. 안 그지? 잡다 뒤에다가 잡다니까 동사어간 잡다 뒤에 히가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능동사. 얘네들을 능동사라고 부르고 얘가 피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능동문이 뭐가 돼? 피동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잡혔다 대신에 뭐도 되니? 잡아줬다라고 말도 쓸 수는 있었다는 거지. 아다, 어지다, 어지다. 그러니까 사용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지다, 어지다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얘는 저기다, 뒤에다 같이 다시 쓰자. 여기다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 자, 그 다음 또 한 번 해볼까? 하나 더 해볼게. 이런 예문도 있는 반면에, 바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이고 이걸 여기 쓰면 안 되겠다. 흙이 쌓여 바위가 형성된다. 이렇게 돼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얘는 아예 자체가 피동문이야. 그죠? 형성한다가 아니라 형성된다가 됐잖아. 그러니까 형성한다라는 말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했는데 바위가 형성된 거지. 그치?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일부 명사 뒤에 뭐가 붙어서 된 거니? 접사가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피동문이야. 피동문이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 뒤에 보면 두 번째가 접사에 의한 거 있고 두 번째가 어간의 활용이니까 지다 요거에 대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피동은 두 번째. 그래서 얘를 지다를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르지 않아. 얘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불러. 통사적 피동이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얘는 장형 피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죠. 지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밑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을까? 하나 정도는? 여기는 안 나왔네? 한번 또 예문을 한번 써봅시다. 아지다, 어지다니까. 예. 어떤 말들이 있을까? 어지다. 네가 생각해봐. 뭐 있냐?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철수가 그릇을 깼다. 이거야. 이걸 바꿔볼 거야. 그러면 깨진 대상이 뭐지? 대상이 뭐가 되냐? 서술의 대상이 그릇이지. 그럼 그릇이 어떻게 돼? 그릇이 앞으로 오는 거야. 그릇이 이렇게 되겠지? 뭐에 의해? 철수에 의해 뭐 했다? 깨어졌다. 그러니까 깨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능동문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얘가 피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사동이냐 피동이냐 찾는 거는 일단 서술어를 보고 서술어의 주어가 당하는 애인지 아니면 알아서 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잡혔잖아. 주어가 토끼잖아. 토끼가 잡힘을 당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피동인 거야.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이희리기하고 지다, 되다야. 그런데 지다 하고 되다는 무조건 피동이거든? 이게 나오면 무조건 피동이야. 근데 이희리기는 피동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해봐야 돼. 왜냐면 제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사동에도 똑같이 쓰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건 이렇게 해서 피동이 됐고요. 좀 이따 이제 사동도 한번 해볼 거예요. 피동 끝난 다음에 요거 가보자. 다음 방송 보도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시험 방법과 표현 효과를 탐구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독도는 해양 생태계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독도 바다의 터줏대감인 흑돔이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의 바닷속에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어 독도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여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보면 피동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피동편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되다. 이런 거지. 또 하나 밑에는 뭐가 돼? 생긴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야? 보인다가 되지.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피동편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피동편을 쓰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보자. 기억에서 피동편을 찾고 피동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석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일단 피동편은 발견됩니다. 그죠? 발견됩니다. 기본적으로 발견이라는 말은 일부 명사지.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발견이라는 일부 명사 뒤에 뭐가 붙어서 되다가 붙여. 피동편이 실현된 거야. 그죠? 되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사동으로 바꾸면 되겠지? 발견되다를 뭘로 하면 되겠냐? 발견하다로 바꾸는 거지. 발견되다를 발견하다로 바꿔. 그럼 누가 발견하는 거지? 어민들이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어민들이 흙더미를 종종 발견합니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얘를 가보자. 얘를 다시 피동편으로 만들어 보잔 말이야. 발견하는 거지. 그럼 목적어지. 목적어는 뭘로 와? 그래. 목적어는 주어로 오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로 와. 그러면 다시 가볼게. 피동편을 바꿔볼게요. 흙돔이 어민들에게 종종은 빼고 발견됩니다. 이렇게 돼. 능동을 사동을 바꿀 땐, 자, 목적어가 뭘로 와요? 주어로 오죠?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요. 주어는 뭘로 갑니까? 주어는 뭐가? 부사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동사니까 얘는 능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능동사가 뭐가 되고? 피동사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요것도 한번 가봐. 자, 여기도 봐봐. 목적어가 뭘로 갔어? 주어로 갔지. 그치? 다시 주어가 뭘로 가? 부사어로 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릇이 목적어지.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철수가 부사의 자리에 가는 거야. 그치? 부사어 뒤에 의해가 붙지만 어쨌든 부사의 자리에 간다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피동표현은 목적어가 뭘로 오고 주어로 오고 주어가 뭘로 간다? 부사어로 간다.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발견돼. 피동문이지. 이걸 이제 피동사니까 피동문이잖아.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 없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쓸 수 있지. 피동문에는 필수 목적어가 없어. 필수 목적어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목적어가 아닌 거야. 없어도 되는 목적어가 들어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에 아까 했던 거 다시 보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완결된 문장이지. 여기서 더 이상 다른 문장 성분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토끼가 호랑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어때? 발목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목적어는 필수 목적어가 아니야.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피동문에서는 필수 목적어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피동인지 좀 이따 배울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수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이게 피동이야. 피동문으로 바꿔봤어요. 그럼 이렇게 피동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이런 물어본 거야. 자, 김 기자가 니은에서 능동표현 대신 피동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피동표현을 일부러 쓰는 이유는 자, 첫 번째가 방송 보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앞에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그릇을 깼어요 라고 말해도 되잖아. 근데 왜 제가 할아버지 그릇이 깨졌어요 라고 피동표현을 말했을까? 저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피동표현을 쓰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저기 객관성도 있겠지만 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보통 생각해보면 니네가 사고 쳤을 때는 대부분 피동표현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동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저기나 약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또는 주어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주체가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이럴 때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동편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여기 한번 가보자.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피동편은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그치? 누군지 모르거나, 그치? 두 번째,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숨길 때, 누군지 잘 모를 때, 또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객관성을 높이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또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또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라는 거야. 이렇게요. 다음. 능동표현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 피동표현을 사용하거나 이중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표현을 써도 돼. 그런데 피동표현을 자주 사용하거나 이중피동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야. 이중피동이란 말 여기 나오는데 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가 이중피동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피동이나 이중피동을 쓰는 건 영어의 번역투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영어에서 have 플러스 pp 수동태잖아. 수동태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능동보다는 피동 형태를 더 자주 쓰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넘어가서 뒷부분에서 여유 있을 때 한번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이중피동까지 써줄게. 자,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생각되어집니다. 모여진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모여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 한번 가보자. 생각된다라는 거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주어가 빠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중피동인데, 잘 봐. 이중피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피동 표현이 몇 개 쓰인다는 거야? 피동 표현이 중복해서 쓰이는 거야. 중복해서 쓰이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접사, 이희리기 뒤다. 이희리기 뒤에 쥐다. 미안. 쥐다. 이게 쓰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되다 뒤에, 되다도 피동 표현이었잖아. 되다 뒤에 쥐다가 겹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렇게 되는 건 이중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가보자. 얘는 얘를 분석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는 생각이 되겠지. 생각되다가 되다가 되지. 되다가 붙었어. 생각에다가 되다 붙었고 뒤에 어지다가 붙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얘 뭐죠? 피동이죠. 되다. 어지다도 뭐가 돼요? 얘도 피동이죠. 그래서 얘가 이중피동입니다. 이중피동이어서 잘못되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능동표현을 써도 되는데 피동표현을 쓴 것도 잘못이야 일단. 그치? 근데 피동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중피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얘는 능동표현을 써도 되는데 피동을 썼기 때문에 얘는 지나친 피동이 되겠고요. 안 써도 되는 피동 표현이 되겠고, 또 더불어 여기에는 이중피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있는 표현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 그럼 앞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보자. 모여진이야. 기본형이 뭐지? 원형. 기본형이 모으다.
되겠지. 모으다에다가 뭐가? 이가 붙었지. 예? 그 다음에 뭐? 어지다가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의탈락이 됐어. 그래서 얘가 모이어진이 됐는데 이때 유도 이희릭이니까 피동접사고 어지다도 뭐가 돼? 피동접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중피동인 거야. 그럼 이중피동은 어떻다고?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인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모아진 또는 모인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되니까 이걸 바르게 고칠 거면 두 가지로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모아진, 모으다에다가 어지다 중에 하나는 아지다, 모아진. 두 번째는 모인, 이렇게 두 개 쓰는 게 맞다. 이중피동, 알겠지? 이중피동에서 일단 이제 되어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앞으로 되어지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 되어지다가 왜 자꾸 쓰이냐면 피동 표현 영어 수업할 때 이런단 말이야. have pp 되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많이 쓰지 영어 시간에. 그지? 이게 되어진 거란 말이야. 수동태를 설명할 때.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되어지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거. 이렇게. 자, 다음. 이런 그 이중피동의 잘못된 사례는 또 클리닉지에 또 나로 나갈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우리 주변에서 피동 표현이 쓰인 사례를 찾아 적절하게 쓰인 점검해보자. 라고 써. 천이 질겨서 잘려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죠. 일단 여기 잘려지지. 그 다음에 닫혀졌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잘려지다의 기본형은 뭐지? 자르다지, 자르다. 자르다에다가 뭐? 잘리다에서 리가 붙었지? 그 다음에 잘리, 어지다가 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리도 뭐가 되고? 피동이 되고, 어지다도 뭐가 돼? 피동이 된다. 이렇게 이중피동이 되겠죠? 닫혀지다도 분석해보면, 기본형은 닫다예요. 원형은 닫다에서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접사 히, 닫히다, 그 다음에 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피동이고, 얘도 피동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이중피동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만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잘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던가. 리를 빼고 잘라지지 않는다. 또는 잘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는 바람의 문이 세게 닫아졌다. 또는 세게 닫혔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단 말이야. 이중피동 분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간을 잘라보고 어근이겠지. 어근을 잘라보고 어근에 접사가 붙었고 아워지다가 붙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중피동이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 밝혀두다 분석해볼까? 어떻게 되지? 원형이 뭐야? 출발, 처음 출발. 어근. 밝다. 그지? 그 다음 뭐 붙었어? 히. 그 다음 뭐? 그렇지. 이렇게. 그럼 뭐처럼 보이니? 이중피동처럼 보이지? 하지만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씩 해보면 돼. 자, 하나씩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고 밑에도 한번 해보자. 하나. 밝혔다. 응? 그러면 하나 뺐지, 선생님이. 밝혔다. 그 다음에 밝혀졌다. 여기다는 플러스 히를 붙인 거고 여기는 거기다가 어지다를 붙였어요. 두 개를 붙였어요.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문장 만들어 봅시다. 누가 범인을 밝혔다지. 사동이냐? 아니, 범인을 밝혔다지. 범인을 앞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지. 그럼 피동이 아니야. 피동이 아니야. 피동은 목적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사동이 되는 거야. 사동. 그럼 얘는 뭐가 되고? 피동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눴을 때 이 문장을 따로따로 쪼개보는 거야. 밝혔다, 밝혀졌다 두 개를 해보자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달라지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얘는 누가 A가 사건의 범인을 밝혔다지. 근데 여기는 뭐니? 또 다시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이 문장하고 주어가 달라. 얘는 A고 얘는 범인이란 말이야. 주어가 다르지? 근데 아까 이중피동이었던 거 한번 해볼까? 얘가 다쳤다 한번 해보자. 다쳤다. 이제 다쳤다를 예로 한번 가보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 문이 닫혀졌다지. 그러면 출발은 뭐지? 얘는 구분하면 닫다에다가 히다가 어디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씩 써보자고. 여기는 첫 번째가 닫혔다. 그 다음에 뭐가 돼? 닫혀졌다. 이렇게 되겠지. 문장의 주어 만져봐. 닫혔다. 뭐가 되지? 뭐가 닫혔다? 닫혀졌다. 뭐가 닫혀졌다? 어때? 문장 구조가 같지? 그렇지? 얘는 문장 구조가 다르지? 그렇게 되면 얘는 사동 같다 피동 온 거고 얘는 그냥 피동인데 또 피동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중피동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 이중피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중피동이 아닌 애들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나씩 빼고 해봐. 그러니까 여기 닫혀졌다랑 닫혔다랑 집어넣었을 때 의미가 똑같잖아. 그럼 이중피동인 거야. 근데 여기처럼 밝혀졌다랑 밝혔다랑 했더니 의미가 달라져. 그럼 얘는 이중피동이 아닌 거고. 그치?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야. 이중피동이 아니고 이때는 사동이었다가 이때 뭐가 되는 거야? 피동으로 바뀌는 거야. 사동 같다 피동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는 요게 이제 이중피동이냐 아니냐에서 이중피동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됐어요? 됐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인용표현인데, 그럼 인용표현 넘어가기 전에 여기 공간에다가서 이미 사동표현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사동표현 한번 적어볼게요. 사동표현은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 것.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뭐 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시키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사동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동표현. 실현 방법을 한번 가보자. 어떻게 실현되는지 가보자. 첫 번째 실현. 실현 1. 똑같아. 앞에랑 비슷해. 피동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였지. 하나는 뭐에 의해서 만드는 거였지? 접사에 만드는. 그래, 여기도 접사에 만드는 게 있어. 그래서 얘를 파생적 사동이라고 불러. 파생적 사동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 접사에 의해서 하겠지. 접사에 의해서. 그럼 접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접사는 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피동 접사는 뭐 있었지? 이희리기하고 대다 있었지. 그래서 어간 뒤에 붙는 애가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도 뭐가 붙어? 여기도 이희리기가 붙는단 말이야. 이희리기, 우, 구, 추. 이렇게. 우구추가 더 붙는 것 뿐이야. 그럼 우구추가 나오면 무조건 사동이지. 근데 이희리기가 나오면 사동인지 피동인지 뭐 해봐야 되겠냐?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희리기, 우추. 물론 필수 목적어가 있는지, 주체가 행위를 하게 하는 건지 행위를 당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면 되긴 한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접사가 얘 말고도 있어. 일부 명사 뒤에. 일부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시키다가 붙는 거야. 공부시키다. 이렇게. 공부시키다. 에어컨을 공부시키다.
교육시키다 뭐 이러면 시키다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일부 명사 뒤에. 그래서 이건 접사에 의한 건 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이게 파생적이고, 파생적이 아니라 통사적도 있어요. 통사적 사동도 있습니다. 얘는 접사에 의한 게 아니라 얘는 뭐뭐 개하다 이렇게, 뭐뭐 개하다 이렇게, 하게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사적 사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이건 그냥 뭐뭐 개하다가 붙었네.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자,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영수가 공부를 한다. 얘는 공부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니? 영수가 하는 거지. 영수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까?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거. 주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능동이라고 불렀지. 근데 여기서는 얘는 사동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은 피동하고 상대적인 개념인 거야. 그럼 여기는 사동이지. 사동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뭐라고 돼? 주동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얘는 주동문이야. 그렇죠? 그럼 주동문하고 능동문하고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피동문하고 상대되는 건 능동문인 거고, 사동하고 대응되는 건 주동문이란 거야. 이렇게. 얘를 사동문으로 바꿀 거야. 주어가 누군가에 시키는 거로 바꿀 거야. 그러면 항상 주동문에서는 새로운 주어가 나오게 돼. 누가? 영희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니? 영수가 뭐라고 하겠니? 영희가 누구에게? 그래, 영수에게. 그래서 영수에게 뭐를? 공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게 하다, 뭐뭐 개 하다 붙여서 이렇게 나온 거죠. 통사로 피동을 맞는 거야. 하나 더 해볼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꽃이 피었다. 자, 얘를 만들어 볼 거야. 자, 누가 나와야 되겠지? 누가? 뭐 엄마가라고 해? 철수가라 해? 이번엔 철수 합시다. 철수가 무엇을? 그래, 꽃을 뭐를 어떻게 했다? 피웠다도 되지. 피우다, 이게 피우었다, 피웠다도 되지. 우를 써서. 근데 피웠다도 되지만 또 뭐도 돼? 피게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두 개를 한 이유가 있어. 두 개를 한 이유가. 여기는 이 문장에는 뭐가 있니? 문장에. 목적어가 있지. 여기는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요렇게 쓰면 달라지는 거야. 봐.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보자. 새로운 주어가 나오지? new 주어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도 새로운 주어가 나와. 얘는 똑같아. new 주어가 나와. 똑같은 건 맞아. 이때 주어가 대신 뭘로 가니? 주어가 뭘로 가? 부사어로 가지.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가고, 주동사가 이렇게 돼? 얘는 이제 사동으로 만드는 거야. 그지? 사동 표현을 쓴 거니까 이렇게 써.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가 있잖아. 여기는 목적어가 없어. 그럴 때는 뭘로 가? 주어가 뭘로 가니? 주어가 목적어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쉽게 말해보면 주어는 원래 뭘로 가는 거야? 주어는 목적으로 바뀌는 거야. 사실 자, 주동에서 사동으로 갈 때 주어가 목적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목적어가 이미 있을 때는 주어는 뭘로 간다? 주어가 뭘로 가? 부사어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부사어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 부사어가 있어? 문장에 이미 뭐가 있을 경우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목적어가 있어. 그럴 때는 뭘로 가? 부사어로 가는 거야.
여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주어가 뭘로 가? 목적으로 가는 거야. 이게 사동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동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것도 역시 클린트가 좀 더 자세하게 갈 거야. 하나만 더 가볼까, 그러면? 아까 피동은 이중피동은 허용한다고 했니?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니? 이중피동은 허용하지 않지. 얘는 허용하지 않아. 다만 이중사동은 허용합니다. 문법적으로 이중사동은 허용해요. 이중사동 한번 볼까요? 써볼게. 이중사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희리기 우구추 할 때 이에다가 우구추의 우 얘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다, 타다, 서다, 뜨다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앞에다 이 우가 붙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자, 이, 우다에서 재우다. 타, 이, 우다에서 태우다. 서, 이, 우다에서 세우다. 뜨, 이, 우다에서 띄우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중사동을 허용한다라는 거.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이것만 하고 사동피동 끝낼게요. 사동피동하고 사동하고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사동피동 구분법. 왜냐면 이가 똑같은 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시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정답을 마치다잖아. 정답을 마치다 해서 시가 붙을 수도 있지만 먹히다 할 수도 있잖아. 잡히다하고 먹히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사동피동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의 필수 목적어의 유무. 필수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필수 목적어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이니까. 또 하나는 이걸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뭐 개하다. 뭐뭐 개하다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 만약에 가능해. 개하다로 바꾸면 가능하면 사동, 부, 안 돼. 안 되면 뭐가 돼? 피동이 되는 거야. 한번 자, 예를 한번 해보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철수가 정답을 맞췄다. 그렇죠? 호랑이에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 그죠? 혔다 똑같잖아.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필수, 야, 철수가 맞췄다는 문장이 성립이 안 돼. 이렇게 필수 목적어가 있거나 그러면 돼. 그리고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그냥 피동인 거야. 근데 해봐 이거.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게 했다.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게 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피동. 얘도 말이 잘 안 되긴 해. 철수가 정답을 맞게 했다. 그지? 잘 안 되긴 하지만 의미상 통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사동. 얘는 뭐가 되고? 피동. 이렇게 사동하고 피동을 구분하면 된다. 됐습니까?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거, 사동은 주어가 시키는 거. 그러니까 피동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능동, 사동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주동 이렇게 돼. 선생님 어떻게 보냐면 능피사주야. 능동, 피동, 사동, 주동, 능피사주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사동이든 피동이든 단형과 장형이 있어. 단형은 접사에 의한 거, 장형은
어간을 활용. 그래서 통사적이라고도 부르지, 뭐뭐 개하다 또는 아어지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이중피동과 이중사동 설명했고,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사동과 피동을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피동하고 능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이어서 인용표현 갑시다. 인용표현, 인자가 이제 끌 인자야. 끌어다 쓴다 해서 인. 용은 사용한다니까 인용표현이라는 말은 끌어다 쓴다라는 뜻이겠죠. 끌어다 쓰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쓰는 거. 물론 자신의 생각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지난 여름 얼굴도 모르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진 강 땡땡씨는 땡땡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저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강 땡땡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겠지. 이것도 한번 가볼까? 강 땡땡씨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얘는 큰 따옴표가 없지. 그리고 이 큰 따옴표는 강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면 얘는 강씨가 했던 말의 내용만 가지고 온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용한 걸 무슨 인용이라고 부르냐? 직접 인용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인용한 걸 간접 인용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에 의해 실현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사 뭐가 붙어? 라고가 붙습니다. 조사라고 이렇게 조사라고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말한 사람의 발언 내용이지. 발언 내용을 변형 없이 그대로야. 변형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지. 변형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용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간접 인용은 어떻게 되냐면 간접 인용은 따옴표가 없이 실행됩니다. 따옴표 없이. 두 번째는 조사. 앞에서는 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조사고에 의해 실현되고요. 얘는 발언 내용만 가지고 오는 거죠. 발언 내용만 가지고 오는 거야. 상황에 맞게 바뀐다는 거지. 이게 간접 인용이 되겠어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입니다. 한번 가볼게. 자,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인용이란 말이야. 이때 문장 속에 따와서 넣은 말이나 글을 인용절이라고 하는 거겠지. 인용 표현에는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이 있다라고 했어요.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변형하지 않은 채 유지한 채 인용하는 표현이고, 해당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넣어 표시한 다음 조사라고를 씁니다. 됐지?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을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표현이로 인용절 다음에 뭐라고 쓴다? 고를 붙여서 쓴다. 선생님이 위에 했던 거 요거 그대로죠? 위에 실현하고 조사 발언 내용 변형 없이 가져온 거고, 얘는 따옴표가 없고 조사 고 발언 내용만 가지고 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점이에요. 자, 밑에 거 볼게. 다음 빈칸을 채우며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는 어르신께 제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어르신께,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쟤는 누굽니까? 발화자죠. 말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러면 제가를 뭘로 바꿔야 되고, 자기가 저녁 준비를 이게 뭐라고 했냐?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그래. 그래서 하겠다고 해야 내용만 바꾸는 거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고 했지만 라고를 뭘로 바꾸고 고로 바꾸는 거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러면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바꾸잖아. 이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간, 방향, 그 다음에 높임, 이런 표현들을 좀 주의를 줘야 된다는 거야. 전화로 해서 전화했단 말이야. 직접 인용해 볼게. 내가 내일 거기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써보자. 직접 하나 써볼게. 전화 상황입니다. 철수가 나에게 어제라는 말을 쓰자. 철수가 어제 내가 내일 그쪽으로 갈게 라고. 요걸 바꿔봅시다. 이걸 바꿔보는데 이거 하나 바꿔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일단 철수가 어제 라고는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지? 철수지. 철수는 어제. 근데 철수가 어제 철수 이렇게 하면 웃기지. 뭘로 바꿔? 철수가 어제 자기가는 말씀드리겠죠. 자기가 내일이야. 어제 내일이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되니? 그래, 자기가 오늘 철수한테는 그쪽이었지만 나한테는 뭐가 되니? 이쪽. 그래, 오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온다 라고 대신에 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일단 인칭대명사 바뀌는 건 기본이고, 시간도 내일에서 오늘로 바뀌었고, 방향도 이쪽에서 그쪽이고, 가는 것도 뭐가 돼? 온다고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만 얘는 지금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됐지? 이렇게.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으로 표현을 바꾸려면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라고 대신에 뭐가? 고가 붙였습니다. 종결어미는 습니다에서 뭐로 바뀌고? 다로 바뀌고요.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 등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라고 되는 거야. 종결어미도 여기 바뀐다고 했는데 종결어미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가볼게요. 종결어미는 평소형은 다 다로 바뀝니다. 다로. 의문형은 야로 바뀌죠. 야. 청유형은 자로 바뀌고요. 명령형은 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일단 봅시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가볼까? 자, 준비하겠습니다지. 평소형이지. 하겠습니다. 평소형이잖아. 평소형에서 다로 바뀌는 거야. 하겠다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도 아까 뭐냐면 갈게. 얘도 평소형이지. 그래서 뭐로 바뀌어? 다로 바뀌는 거야. 명령형이라면 어떻게 될까? 야, 네가 이쪽으로 와! 라고 했다면 나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말했다. 라고가 되는 거야. 라. 이렇게. 그래서 종결어미가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면 훨씬 편하겠죠. 이게 인용 표현이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네 교과서에서는 인용 표현까지는 본문에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한번 가보자. 다음 강연문에 쓰인 인용 표현의 효과를 탐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산책 강연의 주제는 영국의 뛰어난 작가 셰익스피어와 그의 문학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 사람이 그의 글솜씨를 극찬했는데 그중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니 간접 인용이니?
간접인용이지? 없다고 했으니까 평소형을 썼겠지? 그렇죠. 좋아요. 이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4대 비극 작품이라고 일컫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외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등 여러 유명한 고전을 창작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물 유형과 풍부한 어휘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경제는 물론 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식을 엿볼 수 있어 그의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인문학 공부가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큰 따옴표가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큰 따옴표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직접 인용이죠? 오늘 고전 산책 강연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간접 인용,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 여기는 셰익스피어 말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기억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니은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 써봅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따옴표 되겠죠?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명은 넘길 수 없다. 따옴표 하겠고 그 대신에 뭐라고? 라고 말했다. 그치? 여기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의 생각 비롯된다. 평성이죠? 된다. 해서 고가 쓰였죠. 고가 말았다. 그럼 여기 달라진 것들 한번 보면 일단 큰 따옴표가 생겼고요. 큰 따옴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조사 라고가 쓰였죠. 여기서는 큰 따옴표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된다 고 인용적 조사 고가 붙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강연에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을 말해요. 따라서 강연의 인용 내용을 사용하면 그 말에 실제로 누군가가 한 말임을 나타내며 내용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 한 말이야. 객관성과 이거 진짜 있었던 이야기니까 사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이야. 있는 사람 그다음의 말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직접 인용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 다시 가봅시다. 언어 공동체의 다변에 따라 언어 실천,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언어 실천 양상이 다양해지겠죠? 그리고 전문어도 쓰이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중요하고 문법 요소부터 바로 갑시다. 높임표 화자가 대상이 높고 낮은 정도를 달리하여 사는 게 어느 표현이겠죠? 주어를 높이면 주체,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면 객체,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이면 되겠고 시간은 두 가지가 나타났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죠. 사건, 시와 발화시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사건, 시와 발화시의 선후관계에서를 나타낸다고 했고 두 번째 시제만 나타내는 동작상 진행상이냐 완료상이냐 이건 동작의 움직임에만 해당한다고 했죠. 상태의 지속은 아니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제와 동작상 등이 있다는 거. 피동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의 동작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겠고 표현에는 통사적과 파생적과 통사적이 있겠죠. 파생적은 접사에 의해서 통사적은 아어지다에 의해서 그리고 피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동도 있지.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겠고 실현에는 역시 파생적과 통사적이 있고 파생적은 접사, 이히리기 우구추 또는 뭐 일부 명사 뒤에 시키다 그리고 뭐뭐게 하다 이런 통사적 사동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중사동하고 이중표동 바뀌어요. 인용표현 다른 사람이나 말을 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말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이고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라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달라질 때는 뭐 인칭대명사, 높임 표현, 시간, 시제, 시간 표현, 방향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렇게. 자, 요거는 그렇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가봅시다. 학습지 내용. 언어 공동체의 다변에 따른 언어 실천 양상이 지역 따라 사투리, 세대별로, 성별, 직업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지? 이렇게. 근데 각각 이렇게 쓰는 언어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대부분 사투리라든지 이런 특정 세대에서만 사용되는 말을 보다는 전체 연령대에서, 전체 세대에서, 전체 지역에서 다 쓰는 말들을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변화가 심하기도 합니다.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사투리 쓴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고유어가 한자와 애래어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죠? 고유어, 원래부터 있던 말입니다. 그것을 기초해 새로 만들어진 말, 무지개, 마음, 구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원래 있던 말, 거기서 기초해서 만들어진 말이야. 고유어, 동일한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감정이나 정서를 보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미가 분명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때 효과적인 거야. 근데 이것도 달라요. 어떨 때는 한자어가 포괄적인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말이 더 포괄적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외래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처럼 쓰이는 말이 되겠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을 보완하여 풍부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게 사고도구어가 나왔어요. 사고도구어. 학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본 어휘로 개념, 전제, 추론,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즉 학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 이런 것들은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이 드러나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사고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전문어,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개념이나 현상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어휘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야. 하지만 얘가 다른 집단 사람들에게는 전문어를 풀어서 설명해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효율성을 높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의 사람에게 쓸 때는 전문어를 어떻게 풀어서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높임편, 주체 높임편이죠.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어떤 거 있냐면 일단 선어 발음의 시, 의시,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 주무시다, 계시다 등의 특수어휘를 통해 실현된다는 거고, 상대 높이면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겠죠. 뭘 통해서 나타낸다? 주로 종결어미인 거야. 왜 주로 종결어미냐면 여기 뭐가 포함되니까 높임의 보조사 요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걔는 종결어미는 아니거든. 보조사거든. 그래서 주로 종결어미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격식체와 비격식체. 격식체는 다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나눈다는 거.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어체로 나뉜 거. 클리닉지에 표 나갑니다. 객체 높임표.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객체라는 건 목적어나 부사어야. 주로 배다, 들이다, 모시다 등의 특수어휘. 그리고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뭘 사용한다? 깨를 사용한다가 되겠지. 그렇죠? 다음 시간편. 과거, 현재, 미래. 얘는 사건시와 바라시의 선후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바라시는 말을 하는 시간이니까 바라시는 항상 현재라고 보면 돼. 즉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사건시가 앞에 있는 거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섰다라는 말을 쓰고요. 현재시는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미래시는 바라시가 앞서 있죠. 사건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바라시가 앞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어는 선어만음이 관형사용음이 부사어로 시행되는데 선어만음의 과거는 앗, 엇, 엿, 더 또는 아썼, 어썼도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재시는 동사는 니은이나 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없습니다. 기본형을 그대로 쓰고요. 미래시는 개시 쓰입니다. 관형사용음이 동사는 니은이나 은, 던, 형용사는 뭐가 써요? 과거니까 형용사는 던 씁니다. 과거시에서는 던. 여기가 달라지죠? 형용사음에 니은이나 은이 쓰면 얘는 뭐가 돼버리니까? 현재가 돼버리니까. 현재시 동사는 는, 형용사는 서술격 조사는 니은이나 은. 그 다음에 미래시는 리을이나 을 또는 리을이나 을 뒤에 것 이렇게 붙겠죠. 부사. 과거에 나타나는 부사 어제, 아까, 이미. 현재는 지금, 현재. 미래는 내일, 장차 등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미래시에 나오죠. 리을이나 을의 것 이게 결합된 형태도 쓰이기도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뭐뭐 것,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피동편.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피동표현이고,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혹은 일부 명사 뒤에 대다 이렇게 되는 거고, 피동사를 쓰거나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얘를 파생적 피동, 이게 보면 통사적 피동 이렇게 쓴다고 했지. 인용표형, 직접인용, 간접인용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 인용격 조사라고, 간접인용은 큰 따옴표 없이 그냥 조사, 고 이렇게 쓴다는 거지.
얘는 원래 형식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얘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고 내용만 가지고 오는 것. 이걸 감정인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쪽지시험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쪽지시험 한번 해봐. 거기. 답이 안 써져 있죠?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이 되게 필기를 많이 했잖아. 필기를 많이 해서 내 학습제도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수업했던 그 필기했던 내용들이랑 학습제 다 포함시켰으니까 클리닉지에 거기 있는 내용 테스트 잘 보면 될 수 있을 거야. 자, 가봅시다. 언어 공동체죠? 형성되는 거.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거고 언어 공동체가 되겠고 이거 동질성, 그다음에 사고 도구 되겠고 고유어, 다양함을 해석될 수 있으며 감정, 정서력보다 다채롭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거 고유어가 되겠고요. 우리말 보완 그러면 뭐가 돼? 외래어. 의미가 분명하고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 전달하면 얘는 한자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바뀌었는데?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 이게 한자어인데? 그죠? 이게 한자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고유 이렇게 되고 이게 외래어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써줄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가보자. 다 OX 돼 있냐? 주체 높임 표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조사, 깨소와 선어 말하면 시, 응시를 사용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2교시에 치러진 수행평가를 망쳤다라는 표현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는 2개다. 맞습니까? 아까 망쳤다 과거 시제 선어 말하면 그 다음에 치러진 몇 개? 3개라고 봐야죠. 관용사용어미, 부사, 그 다음에 선어 말하미.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각각 목적어, 부사어로 된다. 이건 어때요? 야, 피동문으로 바꾸잖아. 그치? 각각 목적어, 부사어로 변한다고 했는데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어요. 얘네 틀렸죠? 그죠? 피동문의 주어는 뭘로 바뀌고? 부사어로 가고, 목적어가 뭘로 가고? 주어로 가는 거야. 해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예문을 하나 갖다 놔. 도둑이 경찰을 잡으면 안 되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거 뭐 해보면 어떻게 되니?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문을 하나 써주면 되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는 뭐가 돼? 부사어가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그 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출발해볼게요. 원형이 뭐죠? 있다. 여기다 뭐가 포함됐지? he. 어디다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의미가 통하나 봐봐. 그 사건은 이미 잊힌 일이 되었다. 말이 돼, 안 돼? 잊힌 일이 되었다. 되지? 얘는 이중피동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그 일은, 이거 대표적인 이중피동이죠. 잊힌 일이다. 또는 잊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잊어진 일이라는 말은 잘 안 되니까 잊힌 일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다음에 있는 학습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문제까지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문법 요소는
문법 연수는 여기까지.